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이제 3+1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합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서 완강하게 안 주무셔요? 예? 안 주무셔요? 예. 예. 왜요? 주무시니까 조금 작게 알았어.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거기 방인데 왜 들려? 들려요. 예? 밤이니까 조금 예, 작게 예. 말씀하세요. 완강하게 거부를 하자. 기분 뭐가 들려? 여기서 TV 그 뉴스 소리보다 작게 들리는구만. 들린다고 씨. 뉴스 소리보다도 작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니까 쪼개기 국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쪼개기 국회를 해가지고 본회의 2019년 12월 25일 자정을 기해가지고 2019년 12월 29일 자정을 기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됐고, 이거를 개정된 선거법 원래 원하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던 것을 원래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원안에서 후퇴를 해서 그 중에서 47석 중에서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2에서 의석을 뽑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선거법을 만들었고, 또 이 중에서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석패율제라는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니까 그거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선거 연령은 현행 19세, 만 19세에서 18세로 인하를 하기로 했다. 그럼 만 18세면 2020년 4.15 총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연령은 2002년 4월 15일생, 그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당시에 태어난 2002년생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다. 사실 선거 연령이 인하가 된 것에 유불리를 따지자면 그것이 좌파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파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것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좌경향이 강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우경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게 그렇지만은 이 4+1 협의체에서 선거 연령을 인하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득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선거법에 대한 것을 최종 합의안을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왜냐? 기존의 253개 지역구에서 단 한 석이라도 의석이 줄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있을 게 뻔하다. 그러면 자, 그 한 석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구가 있단 말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서 상정을 했던 지역구를 28개를 줄인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개편 아니었다. 그것을 이제 본인들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역구를 줄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47석의 비례대표 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요 이제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의 속세입니다. 그러면 47석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데 과연 이들 소수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얼마나 될까? 그거를 셈법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선거법에서 최소 지역구에서 3% 이상 정당 득표를, 그러니까 정당 득표죠, 지역구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이 최소 3% 이상이 되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정의당이 현 정당 지지율이 약 한 6%에서 7%요 정도 되고, 바른미래당도 도찐개찐 비슷하고 비스무리하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요 당은 3%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한신당도 3%가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대한신당이니 민주평화당이니 이 당은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 혜택이 뭐냐? 현 의석수보다 결코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공화당이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정당 득표율이 3%를 획득했다면 지금 바꾸고자 하는 선거법에서 의석수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비례대표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계산을 해보면, 자, 이들 정당은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의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가정을 했을 때 300석에 3%, 쉽게 말해 100석에 3%면 3석이고 300석에 3%면 9석에 9석, 국회의원 의석 9석, 그것도 비례대표로만 엄청난 의석수란 말이지. 9석. 지금 현재 정의당이 의석수가 6석인데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엄청난 의석수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비록 비례대표가 47석이지만 이 조무래기 정당들이 그토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만약에 정의당이 6%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연동형으로 계산을 하면 18석을 비례대표로 가져올 수 있다. 거의 20석 교섭단체에 육박하는 엄청난 의석을 휩쓸어 올 수 있다. 와, 이것은 정말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지역구에서 100석 이상 가져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몇 석을 얻을 수 있냐? 자, 10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33% 이상의 백석을 얻었기 때문에 100석을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이 33%다.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가져올 수 없다. 왜냐?
47석이라는 한정된 의석수에서 비례대표를 배분을 하는데,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배분하냐? 지역구의 의석수를 빼고, 그러니까 300석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 그러면 이미 33%를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정당 득표에서 33%를 얻어도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로 가져갈 의석이 단 한 석도 없다. 그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냐 이거지. 비례대표라는 게 왜 있는 건데? 소외된 계층, 청년, 여성, 이런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한 게 비례대표인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서 내려고 할 텐데 당선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소수 정당은 지역구는 한 석도 없고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 수를 채우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만 갖는 이러한 극과 극의 대치가 실현화될 수 있다. 이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비례한국당의 창당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그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원은 단 한 석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비례로만 국회의원을 채우려는 당인데, 그 비례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을 20%를 얻었다 라고 치면은 300에 20%면 60석인데 60석을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47석 중에 거의 싹쓸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죠. 그야말로 완전히 새가 되는 개 같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꿰매 넘어가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은 의석대로 다 획득을 하고,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그 비례한국당의 의석을 가져와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합당을 해버리면 되니까 현재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제1당이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반 의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에 맞서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또 창당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군소정당,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를 했던 군소정당에서 비례로 갖고 갈 수 있는 몫은 더 줄어든다. 그야말로 정의당은 폭망할 수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정의당 자체가.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상정과 정동영과 손학규와 박지원은 일거에 좆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저기 사보임까지 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목매달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얻은 것은 없다.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비례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싹쓸이 해가면 군소정당에서 갖고 갈 몫이 사라진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을 창당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물론 비난을 받겠지만 그러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별로 실익이 없는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은 무시하고 이 군소 조무래기 정당들하고 합의를 했느냐? 일종의 거래였다. 거래. 내가 이 군소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을 돕는데 협조해주는 해주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수처법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소 정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그 당 간의 거래였다 이거지. 국민보다는 당과 당의 거래, 당리 당략 이것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법,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것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거였고 여당 2중대 당이 원했던 것은 선거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그 둘 간의 거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에서 손해를 보지만 어차피 여당 이중대 당들이기 때문에 그들 당 의석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협조적이기 때문에 손해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 합의의 정점에 희대의 최악의 국회의장 문희상이가 있습니다. 문희상은 그야말로 여당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선거법 합의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보임을 강행하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